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빚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가계부채 규모 엄청나죠? 이 많은 빚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특히 아예 갚을 능력도 없고 상황도 안 되는 소액 장기 연체 채권. 이 악성 부채에 대해서 정부가 탕감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맥락이 무엇이고 또 여기저기서 도덕적 해이, 형평성 걱정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종 전자담배가 화제입니다. 기존 담배와 성분도 거의 비슷한데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은 어떻게 붙을까요? 대부분의 물건엔 적정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자담배는 세금을 적게 낸다.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인 건 돈을 벌어서 해결하면 된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어렵죠. 취업 문제. 오늘 경제의 소리에서는 취업 박람회 현장의 소리 들려드립니다.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빚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게 있는데요.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장기 연체 채권자 100만 명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경제활동까지 막혀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 탕감해주는 것, 형평성 또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들 항상 반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나 파산 등의 제도도 있고요. 또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과연 이 문제 어떤 배경이 있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공약에도 나온 얘기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었지만 빚 갚을 능력이 없다. 사실상 빚 갚기 어렵다라고 하는 100만 명에 대해서 빚 탕감해주겠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 연체 채권 탕감하고 그 사람 개인의 빚을 다 탕감해주는 건 좀 다른 얘기고요. 네네. 장기 연체 채권을 탕감하게 되면 그 한 100만 명 정도는 혜택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장기 연체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실 채권이죠. 네. 부실 채권이라서 원리금 상환이 안 되는 채권을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데 네네. 부실 채권 원리금 상환이 안 되면 그걸 보통 시장에서 헐값에 팝니다. 그래서 네. 부실 채권이 이제 처음에 1억 원짜리 채권이라고 하면 네. 시장 가격은 1%에서 네. 아니면 더 싸게 돼가지고 나중에 0.1%, 0.01% 이런 식으로 팔리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 가격은 한 100만 원짜리 또는 10만 원짜리 이런 채권인데 네. 원금은 이제 1억짜리 채권이 붙어 있어서 네. 사람을 이제 꼼짝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래된 부실 채권들은 이미 시장 가격은 거의 1% 미만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좀 이제 정리하자. 그걸 가지고 처음에 원금을 다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오히려 약탈이 아니냐. 네.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 장기 연체 채권은 이제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된 것들은 좀 이제 일괄적으로 털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권 네.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고요. 그건 도덕적 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아주 장기 연체 채권들은 시장 가격이 이미 거의 없는 것들이 많기 네네. 때문에 그걸 또 소멸시 완성된 것까지 막 돌아다니고 또 부실 채권 시장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혼탁한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누가 채권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좀 이건 시장 경제 원리로 봐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네. 관점에서 너무 오래된 것들은 좀 정리하자 이런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얘기하신 부분인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살짝 나왔지만은 과거에 집필하신 약탈적 금융사회나 이런 책들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이 채권 시장 좀 아까 혼탁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빚을 갚지 못할 이 채권, 즉 빚에 대한 빚 보증이라고 얘기할까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들을 뒤에서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침해의 소지가 앞서 말씀하신 갚지 못할 오래된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부주채권이 그렇게 마구 떠돌아다니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원래 네. 타인의 권리를 양수해서 그 권리 실현하는 걸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의해 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다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실제로 대법원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처벌된 명확한 사례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가 않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채권 회수업 허가가 있는 경우에 네네. 그 부주채권을 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풀어보다 보니까 뭐 안전 규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르면 그 대부업법의 일부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대법 등록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자본금도 네. 뭐 얼마 많이 소요되지 않고 그래서 대법 등록만 하면은 채권을 사서 마구 출시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네. 뭐 너무 이제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쉽게 돈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채권 추진 과정이 굉장히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큰 거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막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권이 양도되고 나면 채무자들한테 연락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채무자들이 일단 채권 양도할 때 잘 알아보지 않고 양도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채권 양도하는데 법률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죠. 두 네. 번째는 채권 양도되고 나면 그 채무자들이 변호사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어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채권 추심해서 뭐 채권을 양수해서 추심하겠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별로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너무 채권 추심을 쉽게 해놓고 채무자 방어권 잘 보장하지 않고 네네. 또 채권을 이렇게 사가지고 추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제한 같은 것도 거의 없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아무나 막 이렇게 대법체 세워가지고 채권 사서 부주채권 사서 마구 추심하는 거죠. 이게 네. 너무너무 인권 침해가 심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위임직 채권 추심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개인이 이제 계약을 해서 채권 추심을 하는 거예요. 네. 또 고용하지 않고 사실은 고용을 해서 채권 추심하려면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네. 돈을 들이기 싫으니까 제도를 바꿔가지고 위임직 채권 추심인이라고 해서 그냥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 채권 추심한 거에 뭐 30%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 추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강압적인 채권 추심, 불법 채권 추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예.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정상적인 네. 거다. 여러분들 중에서 빚진 분들 또 어려운 분들 또 어렵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빚이 뒤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사례를 얘기했지만 주택담보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담보물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게끔 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도입한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소구 대출. 네네 비소구 대출이죠. 딱 예. 담보 대출일 경우 그 담보에만 책임을 지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빌려준 사람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위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로지 빌린 소비자, 금융을 이용한 사람만 다 책임을 지도록 해놓은 부분들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융을 우리가 그냥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금융은 네. 사실은 금융 서비스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금융기관은 금융 서비스 업자인 거고요. 네네. 그걸 돈을 빌리는 사람은 금융 소비자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소비자한테 사실 충분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서비스를 사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돈을 빌려줬을 때는 빌리는 입장에서 사업자이기 때문에 빌리는 사람의 그런 상환 능력을 잘 평가해보고 빌려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런 걸 열심히 잘 안 해요. 네. 마구 빌려준 다음에 안 갚는 또는 못 갚는 책임을 채무자한테, 네. 소비자한테만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사실 발전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래서 네.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한국의 금융사회, 이 채권 채무 관계에 펼쳐지는 일조차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부도덕한데 오히려 지금 반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정확히 말하면 비탄감이라는 개념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도덕적 해이 초래한다. 차라리 돈을 벌어서 갚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전체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약탈적인데. 네. 예. 사실은 시장 현실에 비해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네.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사회 전반에 사실은 만연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로자의 같은 경우에도 월급 받고 열심히 일을 안 하면 도덕적 해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채무자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더 도덕적 해이가 많으냐?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빚 못 갚아서 막 자살도 하고 네. 빚 못 갚아가지고 막 범죄도 저지르는 정도로 사람들이 빚을 열심히 갚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겁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네. 또 외국하고 비교해봐도 채무자들이 외국에 비해서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른 분야하고 비교해 보셔야지 그거를
어떤 분야의 모든 분야의 도덕적 해이를 0으로 만들겠다. 그게 정책 목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채무자들이 특히 도덕적 해이가 강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채무자 문제가 나올 때마다 도덕적 해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의 도덕적 해이는 다 놔두고 왜 채무자만 들볶는 거죠? 예, 돈 빌린 사람의 죄만 유독 무겁게 본다.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도덕적 해이 따지면요. 관료들 도덕적 해이, 고위공직자들 도덕적 해이, 국회의원 도덕적 해이, 노동자들 도덕적 해이 이거 왜 안 따집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채무자들이 돈을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 수치상으로도 일본 나왔죠. 자금들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대부업을 해서 그 떼돈을 번 거 아닙니까? 네. 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주택과 연관돼 있는 뭐 담보대출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집에 대한 특별한 어떤 애정 때문일까요? 이 원리금도 아주 착실히 갚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수치로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가 보유한 채권 소각 이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서 말씀하신 이미 시장에서는 이 채권 시장에서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싼 채권들 보유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소각해서 이 어떤 채무자의 비탄감에 대한 효용 효과를 더 크게 만들겠다. 이건 지금 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사회적 경제적 효율적이 큰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채무 문제가 채무가 많게 되면 네네.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그게 경제 성장을 막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과다한 채무를 효과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경제 성장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게 특히 미국 같은 데서 파산을 굉장히 활성화시킨 중요한 이유는 네. 그 파산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사람들이 다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미국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왜 계속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미국이 경제 계속 살아나냐. 러시아는 파산을 열심히 잘 안 해주니까 면책을 안 해주니까 계속 경제가 구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미국은 8년마다 면책해주니까 쓰고 또 면책해주고 다시 또 빌려서 빚 내서 또 열심히 갈고 또 면책해주고 네.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또 계속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거죠. 기회를 준다. 네. 예,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들 계속 새로운 기회를 줘야죠. 네. 예, 그분들이 사실은 면책 받아가지고 새로 경제 생활을 해야 네. 우리가 세금도 덜 내게 돼요. 그분들이 면책 받아서 맞습니다. 새로 경제 생활을 해야 그분들이 자기가 먹고 살고 또 세금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그분들한테 살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세금을 내서 부양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가 네네. 경제적인 겁니까? 맞습니다. 이 다시 제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좀 반론에 대한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분과의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실히 우리가 갚지 말자는 게 아니라 빚을 네. 당연히 성실히 갚아야죠. 네네. 성실히 갚는데 이제 한계 상황이 와서 도저히 이제 못 갚는 상황이 왔을 갚을 때 수 이 없는 문제가 상황. 작동. 네. 당연히 성실히 갚아야죠. 그거는 뭐 네네. 그만할 나이가 없는 것이고요. 네네.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나는 성실히 안 갖고 한계 상황에 스스로 처하겠다.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없고요. 누구나 다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건 그렇잖아요. 네네. 누구나 다 부도가 날 수 있는 거고요. 꼭 그렇다고 해서 나 부도 나서 빚 떼먹어야 되니까 부도 일부러 낼래. 그거는 범죄죠. 그런 건 또 네. 잡아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건 계속 범죄니까 네. 잡아내고 그렇지만 다 경제적으로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개인도 부도가 나면 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거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너 갚으라고 괴롭혀봤자 이거는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지 사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훨씬 많으니까 네. 그럴 때는 이 조사해보고 정말로 갚으면 그냥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새 출발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걸 최고 잘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예. 언제부턴가 이렇게 사회에 빚을 많이 내라라는 게 만연돼 있었고요.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후보 시절에도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겠다. 또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약탈적 금융사회 이런 책을 집필하신 바가 있는데 결국 이 서민금융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복지적 측면,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기본적인 면, 재기 이런 측면과 시장의 측면을 좀 엄밀히 분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금융을 복지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네. 이건 제 주장이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복지를 제공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분리를 해야죠.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의 논리에 따라서 상환 능력을 엄격히 심사해보고 빌려주고 네. 상환 능력을 제대로 심사 못한 책임은 금융사업자가 지라는 겁니다. 네. 공동 책임 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이현욱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방송 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경제 공감사전 열려 있거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뮤지컬단의 뮤지컬 공연, 밀사 공연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앞서 인터뷰한 이야기 중에서 빚입니다. 빚. 남에게 빌려서 갚아야 할 돈을 빚이라고 합니다. 부채라고도 하죠. 이 1,400조 가까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이제는 정말 어려운 경제적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낮은 등급의 신용불량자, 좋지 않은 질의 어떤 빚을 낸 분들의 삶의 문제도 역시 걸려있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또 우리 경제 전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좋을까요? 빚이 없는 분들이 없는데요. 나는 빚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9분 50초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께 빚에 대한 생각 문자로 여쭙고 있는데요. 문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기도 했는데 일자리 사업 예산도 아마 최우선으로 반영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에 이제 추가 지침을 마련하고 각 부처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미 지난 3월 말에 약 420조 원에 육박하는 이제 2018년 예산안 편성 지침 국무회의 통과해서 각 부처에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추가 지침은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그리고 소요 예산 이 반영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네. 이게 사실 추가로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렸다라는 거 이건 사실 처음이고요. 장미 대선이 낳은 해프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큰 골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기존의 이제 내년 예산의 편성 4대 핵심 분야는 큰 틀은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새 정부가 이제 정책 추진 과제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저감 등이 이제 최대한 반영되는 새로운 정책 과제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각 부처는 이제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서 해당 부처 예산 요구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게 되고요. 네. 또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 승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예, 자, 소득 주도 일자리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선상인데 역시 이것들을 놓고 좀 찬반 논란이 많은데 뭐 재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세금 얘기 안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그러면 이제 좀 예년과 달라진 게 뭐냐? 이제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점 이 정책 과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추가 지침 핵심이 뭐냐면 부처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일자리 수 구체적으로 얼마나 일자리가 늘었는지 고용 효과를 네. 명시하라라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고용 부분의 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또 뭐 노동시간 단축, 신사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투입되는 예산만큼 실질적인 수치를 내놔라라는 겁니다. 네. 문제는 재원인데요. 공약으로 이미 재정 지출 증가율 이 2배로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정부는 지금 나온 건 여유 자금, 늘어난 세입을 우선 활용하겠다. 네. 근데 이것만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 재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 재정 수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겠다. 네. 한마디로 대기업, 고소득자들은 세금 더 내놔라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탈루하고 있는 세금이 어떤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법 위반하게 되면 네. 과태료나 과징금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후자의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부자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즉 증세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증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점진적으로 시작한다. 그런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예, 혜택만 받고 세금은 내지 않겠다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증시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이것 보고 지금 관심 갖고 있는데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 안 하시죠? 저는 아직 여유가 없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은 대세 상승장에 별다른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박스권 천정을 뚫으니까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질 줄 알았더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증권사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잔밋빛 전망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때 매수 안 하면 또 기회를 놓칠 거야. 네.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이제 중소형제 투자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수익률이 반토막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돈이 어디서 난 거냐? 이른바 돈 빌려서 투자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 금액이 1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들이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매수하는 신용거래 융자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잔고가 어제 기준 7조 4,910억 원, 연중 최대고요. 네. 연초보다도 두 자리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융기관하고 연계해서 투자자한테 주식 투자 자금을 빌려주는 이 스탁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런 신용 연계 대출도 4월 말 기준 2조 9,940억 원, 3천억 원에 육박하니까 네.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빚거래 잔고가 10조 5천억 원에 육박하니까 10조면 일자리 추경입니다. 네.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런 돈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자가 있는 거고 개인이 상환을 하거나 내지는 이익을 실현해서 갚아야 될 텐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지금 미국 증시도 불안합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거론되면서 그렇죠. 이제 하루 만에 상승폭을 한 달 상승폭을 내놓을 만큼 지금 불안하고요. 또 올해 연초 내내 사들이던 외국인도 조금 이상합니다. 요즘 네. 차익을 일부 실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부터 사들였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10% 이상 먹고 나갑니다. 네. 근데 이런 순간 개인들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백전 백패입니다. 아. 빌린 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죠. 증권사로부터 빌리는 신용융자는 연평균 8% 이자를 내야 하고요. 네. 스탁론 대출 금리는 4% 5% 수준이지만 여기 취급 수수료가 제외된 겁니다. 네. 이 취급 수수료를 감안하게 되면 실질 대출 금리는 8에서 9%에 달합니다. 네. 근데 대출을 제때 못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 증권사들은 하한가로 반대 매매하면서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갑니다. 예. 하루하루 대출 이자 물어가면서 주식시장을 이기겠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예, 결국은 더 불리한 싸움을 하고 패배할 가능성도 높다. 이 말. 개미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부터 일반 음식점에서는 위생 등급제가 시행된다고요. 이게 있었던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뭘까?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음식점 많지만 위생 수준은 천차만별이고요. 네. 깨끗하고 음식 맛이 있다 그러면 가격은 비싸고요. 네. 그러면 가격 비싸면 위생관리 잘 되고 있느냐? 이거 직접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제 오늘부터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이후에 등급을 부여하는 이른바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위생 수준이 우수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별로 표시합니다. 네네. 별 3개가 가장 3개. 매우 우수, 네. 별 2개는 우수, 네. 별 하나는 좀, 이 등급으로 지정하는 건데요. 네네. 세계적인 맛집 평가 업체 미슐랭 가이드와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외식 이용률이 사실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급증했지 않습니까? 네네. 나홀로 가구도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외식 가구 비중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위생 수준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네. 판단 때문에 이 근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별 개수로 위생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깊이 있고 아주 날카로운 뉴스 분석 오늘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예, 저는 담배를 끊은 지 한 10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담배 피시는 분들 아직도 많더라고요. 회사 주변에 많은데 중독성이 있죠. 끊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담배에 부과된 세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부담을 줘서 담배를 좀 줄여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지만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관련형 전자담배, 즉 지금 담배와 비슷한 형태의 전자담배가 한국에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아주 폭발적인데요. 이 신종 담배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없고요. 또 형평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담배가 이 기호품이고 소비재다 보니까 가격 또 세금 얘기 나올 때마다 여론 뜨거워지는데 정확히 담배에 붙는 세금을 교수님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먼저 아주 너무 복잡한데요. 네. 예, 일반 담배는 네. 판매 가격의 73.7%가 네. 세금 또는 부담금입니다. 네. 예를 들면 세금으로서는 담배 소비세가 1,007원, 네. 지방교육세가 443원, 그다음에 부담금으로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네. 폐기물 부담금이 24원, 네. 국세로서는 부가가치세가 409원. 네. 또 지금 아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개별 소비세입니다. 개별 소비세가 594원이 붙어서 네. 총 담배값 4,500원에 네. 담배 세금과 부담금이 3,318원. 네. 73.7%가 이게 세금 또는 부담금으로 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세금뿐만이 아니고 각종 부담금이 붙어서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각 이해 단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복잡해져 가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는 담배만 보고 있지만 네. 이제는 세상이 바꿔져서 전자담배가 나오고요. 네. 그 또 전자담배 계량형으로 지금 나오는 관련형 전자담배가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개별 소비세법을 보면은 네.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는 거니? 네. 첫 번째는 관련 형태는 20개비당 594원 개별 소비세를 부담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파이프 담배는 1g당 21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이 부과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논란이 되고 있는 관련형 전자담배는 네. 그러면 과연 관련으로 볼 것인가? 네. 아니면 전자담배로 볼 것인가? 네네. 그렇다면 또 관련은 뭐고 네. 파이프 담배는 뭐고 전자담배는 뭔가에 각각 정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중간쯤 됩니다. 관련형 전자담배가 중간쯤 돼서 현재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도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걸 가전제품으로 봐야 되냐, 내연기관으로 봐야 되냐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이 관련형 전자담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중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매기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식으로는 이렇습니다. 관련형 담배, 일반 담배는 불을 붙여서 태워서 이제 즐기시는데 이 담배는 약간 찌는 방식이다. 또 담배잎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개별 소비세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건과 좀 비교했을 때 액상 담배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의견에서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속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거죠, 교수님? 만약에 우리나라가 관련형 전자담배를 만들어서 네네. 우리나라 휴대폰처럼요. 네네.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도 전자담배에 대해서 세금을 과히 부담하는 것이 네.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련형 전자담배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아직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다. KTNG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속셈이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외국 업체가 만들어서 국내에 시판하는 것까지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유리한 혜택을 줄 것인가가 네. 있고 네. 아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일단 명목상은 건강 증진 목적으로 아니다. 네. 관련 담배와 똑같이 해서 개별 소비세를 부담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형 담배는 이 스틱에다가 네.
그다음에 입담배를 넣어서 네. 이걸 갖다가 입담배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간 반절쯤은 권련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반절쯤은 전자담배로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게 파이프 담배입니다. 네. 아, 네네. 파이프 담배는 1g당 21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좀 권련형 전자담배가 딱히 파이프 담배라고 하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일단 6월 6일 날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 네. 일단 잠정적으로 그러면 파이프 담배로 담배 수준으로 하자. 네. 여기까지는 돼 있는데 이거야말로 또 임시 방편인 거지요. 그렇죠. 그러려면 사실은 이거 세법을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이제 그것이 확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당국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국회 합의 등의 절차보다는 뭐 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별로 없다. 뭐 그러니까 문제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절차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국민들은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아, 예. 뭐 과세관청 입장에서야 어디 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문제는 없다 하겠죠. 네네. 합의가 일단은 파이프 담배로 하자까지는 다 합의가 된 것이니까. 네네. 뭐 그것은 이제 잠정적으로 하자는 거였지. 네. 그것이 뭐 종국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네네. 결국은 된다면 제가 보니까는 세법이 변화하는 경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세법을 새로운 경제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또 매번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러한 문제점이 노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하기도 좀 모호한데요. 애매한 중간의 문제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고요. 속내 잘 들키지 않도록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대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소리로 만나보는 경제. 오늘도 이혜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리입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딱 열흘이 됐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 대기업까지 슬슬 채용 전형들을 발표하면서 바야흐로 상반기 취업 준비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네. 서울시에서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22회에 걸쳐서 열릴 예정인데요. 지난 17일에 첫 번째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예, 일자리 문제 뭐 대통령의 1호 업무 지시이기도 하고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죠. 네. 여성 일자리 박람회 좀 특이할 것 같은데 어디서 열립니까?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이서울 유스 호스텔에서 열렸는데요. 네. 이 첫 순서인 영등포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서울의 각 자치구를 돌면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찾아갔을 때 면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네, 면접 현장 잠깐 소리로 만나보시죠. 비전공이시네요, 그렇죠? 네, 전공이 아니었어요. 자격증을 2개 취득하셨네요. 네, 회계 자격증 하나 더 있긴 한데 2급이라 써놓지는 않았어요. ERP 자격증도 있으시고 네. 2017년도에 많이 하셨네요. 네, 여기로 아예 이직하려고 학원 다니면서 다 땄어요. 지금 취준생분들은 이 소리 들으면 막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이혜선 리포터도 면접 보신 적 네, 있으시죠? 저도 면접 본 적 있는데 저는 이 종이 차락차락 넘기는 그 소리가 그렇게 떨리고 긴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좀 오래전 일이지만 제 속을 하나씩 벗겨내는 소리 같아요. 네. 이 면접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를 맡을 직원을 찾는 자리였는데요. 네. 세무사무 외에도 뭐 행정사무, 무역사무, 관세사무 같이 사무 업무를 맡을 직원을 찾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네. 이날 약 10개의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해서 구직자들과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구별로 도는 행사인데 10개밖에 안 되나요? 네, 좀 적다 싶으시죠? 네. 근데 대신에 지역 인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 거리가 가깝습니다. 네. 또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사전 면접 신청도 받았는데요. 기업의 정보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이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미리 면접을 신청하는 거죠. 네. 자, 보통 일자리 박람회 하면 그 현장에서 막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서만 맞습니다. 면접 신청받고.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우선 이제 구직하는 분들이 면접 복장도 좀 제대로 갖추고 오고요. 네. 다들 면접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더 신중하고 진지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또 면접을 하면서 급여나 근무 시간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면접 볼 때 이런 말 없어졌다고 합니다. 뽑아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이게 아니고요. 이 상황이 네.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제목이 여성 일자리 박람회잖아요. 네. 일자리 문제 모두가 고통스럽지만 특히 여성들은 더 부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도 키우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 있던가요? 흔히 이제 뭐 경력이 단절됐다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는 경단녀. 하는데요. 네. 좀 이 경단녀들이 아이를 키우기 전에 일했던 것이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현장에서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날 채용 담당자로 참여한 황민선 세무사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사실은 다른 쪽의 경력이 이쪽 세무 쪽에 왔을 때는 거의 초보 경력인데 완전 초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 경력을. 그런데 처음 1년 정도는 이 사람의 실력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조금만 참는다면 정말 이 직원의 능력을 우리가 그때는 제대로 평가를 해서 사실은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충족을 시키고 있거든요. 본인이 혼자 집에서 인터넷을 보면서 내가 이런 쪽 일을 해볼까 저런 쪽 일을 해볼까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시간 낭비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하신다면 또 좋은 거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제공을 하고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직을 못했는데 내가 취직을 못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러지 말고 제가 정말 일자리가 필요해요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좀 일을 진행을 했으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가네요. 네, 이분은 이제 채용 담당자였고요. 또 이번엔 반대로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참여한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봤는데요. 좀 면접에 참여한 소감과 함께 어떤 일자리 바라는지 그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시죠. 네. 오랜만에 와서 좀 떨리네요. 기존에 있던 직장 왜 이직하는지, 아예 새로운 분야로 왜 도전하는지에 대한 이유, 이력서라든가 좀 세세한 부분에 신경 써주시는 것 같고요. 면접도 좀 더 친절하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좀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력서나 이런 부분들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게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취준생들은 조금 주머니가 사정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좀 도움이 되고자 오게 됐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지원할 때 있어서 조금 망설이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여자들한테는 필요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라던가 아이라던가 가장 크게 이제 아이인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회사는 나라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면 업체에서 개인적으로라도 해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긴 하죠. 생각보다 당당하셔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좀 응원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네요. 이 여성일자리 박람회는요. 5월 23일 노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두 번째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후 중랑구, 송파구, 마포구에서 5월에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요. 네.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도 자치구별 박람회가 계속 예정돼 있는데요. 네. 자세한 사항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www.seoulwomanop.or.kr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일자리 문제,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에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점 모두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현장 또 이 정보들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성 일하시는 분으로서 네. 여성 노동자로서 오늘 네. 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혜선 리포터였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6878님 그저 빚 갚아주면 안 됩니다. 의무와 책임도 부여해야죠 라는 말 주셨습니다. 역시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9320님은 열심히 살다가 뜻하지 않게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빚을 처리 못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은 의견들 오늘 감사드립니다. 9320님께는 원마운트 티켓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